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94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놀랍게도 이분께서는 50대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놀라운 비밀은 바로 매일 아침 빠짐없이 실천하시는 5가지 특별한 습관에 있었습니다. 이 습관들은 특별한 돈이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꾸준히 실천한 결과 할아버지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천천히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빨리빨리 하면 오히려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 천천히 자신의 몸 상태를 느끼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프면 멈추고 편안하면 조금 더 하고 이렇게 자신의 몸과 대화하면서 운동하는 거야. 체조를 하면서 할아버지께서 특히 주의하시는 점들을 더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잘 안 될 수도 있어. 나도 60대에 시작할 때는 허리를 조금만 돌려도 뻐근하고 어깨도 잘 안 돌아갔어.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점점 부드러워지더라고. 지금은 웬만한 젊은 사람들보다 유연해. 근력 운동도 빼놓지 않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중요해. 근육이 있어야 뼈도 튼튼해지고 넘어져도 다치지 않거든. 하지만 너무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 할아버지만의 근력 운동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벽 팔굽혀펴기.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는 너무 힘드니까 벽에 손을 대고 해.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서 손을 벽에 대고 몸을 앞뒤로 밀고 당기는 동작을 15번 정도 해. 의자 이용 스쿼트.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잡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 해. 완전히 앉지 말고 의자에 살짝 닿을 정도로만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야. 다리 근육에 좋아. 계단 오르기. 집 안의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기를 10번 정도 해. 계단이 없으면 두꺼운 책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도 좋은 운동이야. 체조를 하면서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신다고 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오늘은 어깨가 좀 뻣뻣하네. 오늘은 허리가 좀 아프네 하고 내 몸의 신호를 들어봐. 그러면 어디가 문제인지 미리 알 수 있고 큰 병이 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어. 체조 중에 호흡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운동할 때 숨을 참으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해야 해. 힘들어서 끙끙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면 안 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는 거야. 5번째 습관,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와 마음 챙김 식사법. 모든 운동을 마치신 할아버지께서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습관인 아침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할아버지의 아침 식사는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스럽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야.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지. 하지만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 할아버지의 아침 식사 메뉴는 3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미밥 반 공기 반, 흰쌀 대신 현미를 먹어. 현미는 비타민 B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지.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한 공기 반 정도만 먹어.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국이야.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매우 좋아. 콩의 단백질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고 국물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아침에 먹기 좋아. 역시 직접 담근 김치를 먹어. 유산균이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지.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짜니까 적당히만 먹어. 계절 나물, 봄에는 나물, 여름에는 오이나 상추, 가을에는 무나 배추, 겨울에는 시금치나 콩나물. 계절에 따라 다른 채소를 먹으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 견과류 한줌, 호두, 아몬드, 잣,
땅콩을 골고루 섞어서 한 줌 정도 먹어.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아. 생선이나 계란. 일주일에 3-4번은 생선을 구워 먹고 나머지는 계란을 삶아서 먹어. 동물성 단백질도 적당히는 필요하거든.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였습니다. 음식을 먹는 방법이 음식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몸에 부담이 되거든. 할아버지만의 식사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천천히 먹기.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 30번은 씹어. 음식을 잘게 부수어야 소화효소가 잘 작용하고 영양분도 잘 흡수되지.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음식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 마음챙김 식사. 밥을 먹을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해. 이 쌀이 어떻게 자랐는지, 누가 기른 건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앞에 왔는지 생각하면서 먹으면 더욱 맛있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 적당한 양, 배가 80% 정도 찰 때까지만 먹어.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되고 졸음도 쏟아져.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 때 수저를 놓는 거야. 물은 적게.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 목이 마르면 조금씩만 마시고 식사 30분 후에 충분히 마시는 게 좋아. 할아버지께서는 식사 시간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최소 30분은 걸려. 혼자 먹더라도 급하게 먹지 않고 여유롭게 먹는 거야.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거든. 식사 전후의 습관도 있으셨습니다. 식사 전, 식사하기 전에 잠깐 묵념을 해. 이 음식을 주신 하늘과 땅,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드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드리지. 식사 후,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바로 설거지하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아. 10분 정도는 조용히 앉아서 소화가 잘 되도록 배를 문지르면서 쉬어. 30년간의 변화와 깨달음. 할아버지께서는 이 5가지 습관을 30년 넘게 실천해 오시면서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변화, 수면의 질.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잠이었어. 전에는 밤에 잠을 잘 못 잤어. 중간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했지. 그런데 이 습관들을 시작하고 3개월쯤 지나니까 밤에 깊게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게 되었어. 두 번째 변화, 소화 기능. 소화 불량이 완전히 사라졌어. 전에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찼는데 천천히 먹기와 복구 마사지를 하면서 소화가 정말 좋아졌어. 변비도 없어지고 배도 편해졌지. 세 번째 변화, 관절과 근육. 6개월쯤 지나니까 무릎 아픈 것이 없어졌어. 허리도 아프지 않고 어깨도 뻣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움직여주니까 관절이 굳지 않고 근육도 유연해진 거야. 네 번째 변화, 정신적 건강. 1년쯤 지나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 전에는 작은 일에도 짜증나고 걱정이 많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 다섯 번째 변화, 면역력. 감기도 안 걸리고 몸이 튼튼해졌어. 전에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에 걸렸는데 이 습관을 시작한 후로는 감기에 걸린 적이 거의 없어. 하지만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운동하는 것도 귀찮고 천천히 먹는 것도 답답했지. 며칠 하다가 포기하고 또 시작하고 또 포기하고 그런 일이 수십 번 반복되었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아내가 많이 도와줬어.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안심이 된다면서 격려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때는 깨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니까 계속할 동기가 생기더라고.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철학. 할아버지께서는
10년 전에 할머니를 여의시고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함께 살자고 권했지만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우리와 함께 사세요라고 했지만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 물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자유롭게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어서 더 편해. 혼자 사는 것의 장점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유로운 시간 관리.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필요가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지. 건강한 생활 패턴 유지. 가족과 함께 살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야 하잖아. 하지만 혼자 살면 내 건강에 맞는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자립심과 성취감. 94세에도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운동이고 보람이야. 하지만 완전히 고립되어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자식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해. 또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웃들과도 인사하고 지내니까 외롭지 않아. 혼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혼자 살면서 가장 무서운 건 몸이 아픈 거야. 가족이 함께 살면 아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살면 스스로 건강을 지켜야 해. 그래서 더욱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는 거지. 사회적 관계와 소통. 혼자 산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는 것은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경로당 활동. 매일 오후에는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탁구도 치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운동이야. 자원봉사. 일주일에 2번은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해.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건강도 유지하는 거지. 종교활동.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해. 신앙생활도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가족과의 소통. 자식들, 손자손녀들과는 영상통화도 자주 하고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아.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멀리 있어도 가깝게 느낄 수 있어. 이런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야. 혼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치매에도 걸릴 위험이 높아져. 그래서 꾸준히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해. 계절별 습관의 조절. 할아버지께서는 계절에 따라 5가지 기본 습관을 조금씩 조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봄철 5월. 새싹이 돋는 계절이라 정원 가꾸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 봄나물도 캐서 먹고 씨앗도 심고 몸도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것을 풀어주는 시간이야. 여름철 6, 8월. 더위 때문에 운동 시간을 조금 단축하지만 대신 새벽 공기가 시원할 때 좀 더 오래 밖에 있어. 여름 채소도 많이 먹고 물도 더 많이 마셔. 가을철. 추수의 계절이라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 단풍 구경도 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몸을 더욱 튼튼히 하려고 노력해. 겨울철 11월부터 2월. 추위 때문에 실내에서 운동하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기본 습관은 그대로 유지해. 따뜻한 차를 더 자주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신경 써. 각 계절마다 특별히 주의하는 점들도 있으셨습니다. 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하고 여름에는 너무 일찍 에어컨을 틀지 않으려고 해. 가을에는 환절기 감기 조심하고 겨울에는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변화. 할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의 반응.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놀라세요. 94세가 맞으세요? 하고 몇 번씩 확인하시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든 수치가 정상이니까 신기해하시죠. 경로당 친구들의 반응. 친구들이 나를 보고 철수야, 너는 정말 부럽다고 해요. 우리는 이것저것 아픈 데가 많은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냐고 물어보죠.
가족들의 반응. 자식들이 아버지가 우리보다 더 건강한 것 같다고 해요. 특히 큰아들이 50대인데 저보다 피곤해하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거든요.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주변 사람들도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로당 친구 몇 명이 나를 따라서 아침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했던 친구들도 지금은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큰아들도 새벽 운동을 시작했어요. 물론 저만큼 일찍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6시에 일어나서 30분씩 운동하고 있어요. 며느리도 저희 집에 와서 제가 만든 김치와 된장을 가져가요. 실패와 극복의 과정. 할아버지께서도 30년 동안 완벽했던 것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초기의 실패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역이었죠. 알람이 울려도 5분만 더, 10분만 더 하다가 결국 못 일어나는 날이 많았어요. 습관 형성의 어려움. 천천히 먹는 것도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어요. 평생 빨리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꾸려니까 음식이 식어서 맛없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포기와 재시작의 반복. 몇 번이고 포기했어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나이가 이런데 지금 와서 뭘 바꿔 하는 생각이 들면서 며칠씩 안 하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의 경험. 한 달쯤 지나니까 정말 작은 변화라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지고 소화가 조금 나아지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계속할 동기가 되었죠. 가족의 지지. 아내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이 건강해야 나도 행복하다면서 격려해 주었죠. 동료의 힘.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 한 명이 저와 함께 시작했어요. 서로 격려하고 경쟁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었죠. 건강에 대한 깊은 철학. 30년간의 경험을 통해 할아버지께서는 건강에 대한 깊은 철학을 갖게 되셨습니다. 건강의 정의.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이 진정한 건강이죠. 나이에 대한 관점.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감사하며 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몸도 따라서 젊어져요. 작은 습관의 힘.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보약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작은 습관이 더 중요해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작은 노력도 꾸준히 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내죠. 꾸준함의 가치.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80%만 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하루 이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 할아버지께서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 투자의 중요성. 건강은 예금과 같아요. 젊을 때부터 조금씩 저축해야 나중에 큰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60대부터 시작했지만 30대, 40대에 시작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바쁜 일상에서의 건강관리.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고 건강을 뒷전으로 미루는데 그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루 30분만 투자해도 평생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작은 시작의 중요성.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5가지 습관을 모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새벽 기상이 힘들면 30분만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천천히 먹기가 어려우면 10번 더 씹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가족의 소중함.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안부를 묻고 건강을 걱정해 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미래에 대한 계획과 목표. 94세의 할아버지께서도 여서는 9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들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건강한 노년 준비를 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큰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 지난해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종로구 탑골공원 근처를 지나가다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20대, 30대 젊은이들과 함께 탁구를 치고 계시는 모습이었는데 그 할아버지의 움직임이 너무나 민첩하고 활기차서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져 있고 발걸음은 가볍고 무엇보다 탁구공을 받아치는 동작이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게다가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목소리는 힘차고 또렷했습니다. 정말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젊어 보이셨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탁구가 끝난 후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게 탁구를 치시네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하하, 고맙네. 나는 올해 94세야. 젊은 사람들과 같이 운동하니까 나도 젊어지는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눈앞에 계신 분이 정말 94세라니요. 제가 알고 있던 90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보통 90대라고 하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거나 허리가 굽어 있거나 말씀도 어눌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50대나 60대처럼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94세가 맞으신가요? 어떻게 그렇게 젊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저의 질문에 할아버지께서는 더욱 밝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친구야, 나는 지금이 50대 때보다 더 건강해. 그때는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도 많고 술도 자주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불규칙하게 살았거든. 밤늦게 자고 아침에는 급하게 나가고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살고 있어. 할아버지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5가지 일을 꼭 해. 벌써 30년 넘게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것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 할아버지의 놀라운 과거와 현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50대 때만 해도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몸이 안 좋았어.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먹었고 당뇨병 초기 진단도 받았지.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고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했어. 소화불량으로 속이 자주 더부룩했고 불면증으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피로감은 항상 따라다녔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곤 했지. 할아버지께서는 당시의 생활 패턴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느라 아침 7시에 급하게 일어나서 대충 씻고 나갔어. 아침은 거의 안 먹고 점심도 회식이나 술자리가 많아서 불규칙했지. 저녁에는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밤 12시, 1시까지 TV를 보고 잤어. 주말에도 골프나 술자리로 바빴고 제대로 쉬는 날이 없었어. 그런데 60대 중반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야. 뇌졸중이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 그때라도 정말 충격을 받았지. 내가 이렇게 몸을 함부로 대하다가 아내처럼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야. 그때부터 할아버지께서는 본격적으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고 경고했어. 그래서 담배부터 끊었고 술도 줄였어. 그리고 여러 건강 서적도 읽어보고 건강 프로그램도 찾아보면서 나만의 건강법을 만들어 갔지.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저의 질문에 할아버지께서는 자신감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하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지. 혈압은 120, 80으로 정상이고 혈당도 완전히 정상이야.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고 무릎도 전혀 아프지 않아. 매일 5km씩 걸어도 끄떡없고 탁구도 2시간씩 쳐도 피곤하지 않아. 소화도 잘 되고 밤에는 깊게 자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나지.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건강해지셨다니요. 첫 번째 습관, 새벽 4시 30분. 정확한 기상과 감사의 시간. 할아버지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정확히 시작됩니다. 알람 시계 없이도 매일 같은 시간에 저절로 눈이 떠진다고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게 되지. 나는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니까 7시간을 자는 셈이야. 이게 내 몸에는 딱 맞는 수면 시간인 것 같아. 할아버지께서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부터가 하나의 의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5분 정도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해. 오늘 몸은 어떤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잠은 잘 잤는지 천천히 느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 할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일어나자마자 하는 감사 인사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어. 그리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감사 인사를 드리지. 하늘님, 오늘도 건강하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말이야. 이 간단한 감사 인사가 할아버지의 하루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 이런 걸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좋은 일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 할아버지께서는 감사 인사를 드린 후에 하루의 계획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운동을 하겠다 하면서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그러면 하루가 더 체계적이고 알차게 보내지게 되지. 과학적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감사 표현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면역력 향상과 수면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고 이런 시간을 갖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과 급하게 시작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니까. 나는 이 습관을 시작한 후로 우울하거나 짜증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 감사 인사를 마친 후에는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셨습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복잡한 건 아니야. 그냥 조용히 앉아서 5분 정도 아무 생각 없이 숨만 쉬는 거야. 머릿속의 잡념들을 다 비우고 오늘 하루를 맑은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아침 의식을 통해 할아버지께서는 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습관, 따뜻한 물 한 컵과 정성스러운 복부 마사지 감사 인사와 짧은 명상을 마치신 할아버지께서는 부엌으로 가셔서 따뜻한 물을 준비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찬물이나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해.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우리 몸에 가장 좋아. 대략 40도 정도? 손을 담가보면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물이야. 할아버지께서는 물을 끓인 후 적당히 식혀서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 호흡으로도 나가고 땀으로도 나가고 소변으로도 나가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끈적해져 있어. 이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물을 마시는 방법도 특별했습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마셔. 입에 물을 머금고 3초 정도 있다가 천천히 삼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물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흡수돼. 할아버지께서 물을 마시면서 동시에 하시는 것이 복부 마사지입니다. 물을 마시면서 한 손으로는 배를 마사지해.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문지르는 거야.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하는 게 중요해. 복부 마사지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양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한 손은 배꼽 위에, 다른 한 손은 그 위에 폭에서 올려놓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는 거야. 한 바퀴 도는데 5초 정도 걸리게 천천히 해. 이렇게 100번 정도 돌리면 돼. 이런 복부 마사지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가 예방되고 소화도 잘 되지. 나는 이 습관을 시작한 후로 변비로 고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게 되고 속도 편하고 말이야. 실제로 복부 마사지는 의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소화를 도와주고 변비를 예방하며 복부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건 위장에 부담을 주는 일이야. 우리 몸은 37도인데 차가운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 위가 놀라서 경직되고 소화액 분비도 줄어들어. 그러니까 항상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게 좋아. 복부 마사지를 할 때는 마음도 편안하게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사지를 하면서 내 장이 건강해지고 있다, 소화가 잘 되고 있다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야. 세 번째 습관, 정원에서의 신선한 공기와 맨발 걷기. 따뜻한 물을 마시고 복부 마사지를 마치신 할아버지께서는 작은 정원으로 나가십니다. 북촌 한옥의 작은 마당이지만 할아버지께서 직접 가꾸신 화분들과 작은 텃밭이 있어 아담하고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큼 좋은 약은 없어. 특히 새벽 공기는 하루 중 가장 깨끗하고 산소도 풍부하지. 차들이 다니기 전이라 매연도 적고 식물들이 밤새 만들어낸 신선한 산소가 가득해. 할아버지께서는 정원에 나가시면 먼저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이 드신다고 합니다.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몰라.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지압점들이 있어. 맨발로 땅을 밟으면 이 지압점들이 자연스럽게 자극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지지. 맨발 걷기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발이 차갑고 불편할 수도 있어. 하지만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으로 땅의 느낌을 받아들이는 거야. 돌멩이가 있으면 돌멩이의 느낌을, 흙이 있으면 흙의 느낌을, 풀이 있으면 풀의 느낌을 발바닥으로 느끼는 거지. 할아버지께서는 정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깊은 심호흡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야. 이때 가슴으로 얕게 숨 쉬는 게 아니라 배로 깊게 숨을 쉬는 게 중요해. 들이마실 때는 배가 나오고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껴야 해. 심호흡의 구체적인 방법을 더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2초 동안 잠깐 멈추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야. 이렇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이걸 20번 정도 반복해. 또한 땅에서 나오는 자연의 에너지를 받는다는 할아버지만의 철학도 있으셨습니다. 땅에서는 음이온이라는 좋은 기운이 나와. 요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콘크리트 위에서만 살잖아. 그러니까 자연의 기운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야.
하지만 맨발로 흙을 밟으면 땅의 좋은 기운을 직접 받을 수 있어.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기르는 상추도 보고 고추도 보고 꽃들도 보면서 오늘도 잘 자랐구나 하고 대화를 해. 식물들도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사랑을 주면 더 잘 자라는 것 같아. 심호흡의 효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폐활량이 늘어나고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높아져. 그러면 뇌에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서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지. 또 심장 기능도 강화되고 혈압도 안정되어. 겨울철엔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겨울에도 날씨가 너무 춥지 않으면 맨발로 나가. 물론 오래 있진 않고 5분 정도만. 너무 추우면 실내에서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해. 중요한 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거니까. 네 번째 습관. 온몸을 깨우는 부드러운 맨손 체조. 정원에서의 심호흡과 맨발 걷기를 마치신 할아버지께서는 본격적인 체조를 시작하십니다. 화려하거나 복잡한 동작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동작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고 관절이 굳어지기 쉬워.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하지만 무리하면 안 되고 내 몸 상태에 맞게 천천히 해야 해. 할아버지의 체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목 운동. 먼저 목부터 풀어줘. 목을 좌우로 천천히 10번씩 돌리고 앞뒤로도 10번씩 숙이고 젖혀. 목은 뇌와 연결된 중요한 부분이라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천천히 해야 해. 어깨 운동. 양쪽 어깨를 앞으로 10번, 뒤로에 10번 천천히 돌려줘.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돌리는 거야. 어깨가 뻣뻣하면 팔 전체가 불편해지니까 잘 풀어줘야 해. 팔 운동. 팔을 앞으로 쭉 뻗고 크게 원을 그리면서 10번씩 돌려. 앞으로도 돌리고 뒤로도 돌리고 그 다음에는 팔을 위아래로 10번씩 흔들어줘. 팔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거야. 허리 운동. 양손을 허리에 대고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10번씩 돌려. 그 다음에는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젖히기를 10번씩.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니까 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해. 다리 운동. 한 다리씩 들어서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를 10번씩 해. 그 다음에는 제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들어 올리며 걷기를 50번. 다리 근육을 깨워주는 거야. 발목 운동. 마지막으로 발목을 좌우로 앞뒤로 천천히 돌려줘. 발목이 유연해야 걸을 때 안정적이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어. 할아버지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 깊숙이 품고 있지만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혼자가 되고 몸이 아파올 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혼자 사는 분들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노인 단독 가구가 전체 노인 가구의 34.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 상당수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고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선택지로 요양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요양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요양원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유일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혼자이고 몸이 불편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방법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미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절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법. 외로움의 정체를 이해하기 여러분. 외로움이란 정말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김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올해 82세이고 남편을 10년 전에 떠나보내신 후 혼자 살고 계십니다. 세 자녀는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드릴 뿐입니다.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 김할머니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웠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도 집안의 정적이 무서웠습니다. 밤이 되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김할머니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연히 창가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화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을 주지 않아 시들어가고 있는 그 화분을 보며 아, 저 꽃도 나처럼 외로워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자라거라.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힘내라 하며 꽃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꽃이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김할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외로운 건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였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화분이라도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6개월 후 김할머니의 집에는 화분이 10개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베란다가 작은 정원이 된 것입니다. 이웃들이 할머니 집 꽃들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꽃 키우는 비결을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김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이 있어요. 꽃들에게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따주고 새로운 꽃봉오리가 피었는지 확인하고 이런 작은 일들이 하루를 가득 채워줘요. 일상에서 찾는 작은 기쁨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에서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들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도십니다.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시작한 산책이었지만 이제는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산책하면서 만나는 풍경들이 매일 달라요. 어제는 없던 꽃이 오늘 피어 있고 어제는 보지 못했던 새가 오늘 나타나고 똑같은 길을 걸어도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어요. 박 할아버지는 산책 중에 만나는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큰 즐거움이라고 하십니다. 경비 아저씨와 나누는 짧은 대화,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이웃과의 안부 인사, 출근하는 젊은이들에게 건네는 오늘도 화이팅 한마디가 모두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반가워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아, 할아버지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하면서 웃어주는 그 순간이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이정순 할머니는 매일 동네 슈퍼에 가서 우유 한 팩을 사십니다. 집에 우유가 있어도 매일 사러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슈퍼 사장님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하루의 유일한 대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이 할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시면 정말 반가워요. 누군가 내 안부를 궁금해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할머니는 이제 슈퍼 사장님 가족들의 안부도 챙기십니다. 사장님 아이가 시험을 잘 봤는지, 사모님이 감기는 나았는지,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가족 같은 정을 쌓아가고 계십니다. 기억 속 보물들을 정리하기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런 기억들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도 외로움을 달래고 삶의 의미를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니는 75세부터 자서전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들려주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쓰다 보니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깨닫게 되셨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뛰어놀던 기억, 한국전쟁 때의 힘들었던 시절,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생과 기쁨, 하나하나 떠올리며 글로 적다 보니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할머니는 이제 매일 저녁 1시간씩 자서전 쓰기에 시간을 보내십니다.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십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슬픈 일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글쓰기가 어려워서 대신 사진첩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며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십니다. 이 사진은 첫째 아이가 돌잔치할 때, 이 사진은 회사 동료들과 MT 갔을 때, 사진 한 장 한 장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에요. 혼자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김할아버지는 정리한 사진들을 앨범으로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선물하기도 하십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며 아빠가 이때 정말 젊었네, 우리가 이렇게 귀여웠구나 하면서 함께 웃어요. 가족들과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새로운 취미 찾기.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생긴 노년기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울산 중구에 사시는 정봉수 할아버지는 70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미술교실에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연필도 제대로 잡을 줄 몰랐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았는데 그림이라는 걸 그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할아버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시면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6개월 후 정할아버지는 첫 작품을 완성하셨습니다. 동네 공원의 풍경을 그린 수채화였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재주가 내게도 있었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정할아버지는 매일 그림을 그리십니다. 창밖 풍경, 화분의 꽃, 길고양이, 손자의 사진, 무엇이든 그림의 소재가 됩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몇 시간이 금세 지나가요. 외롭다는 생각이 들 틈이 없어요. 천안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6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과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웠어요. 키보드 자판 찾는 것도 한참 걸렸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천천히 하시면 돼요 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박할머니의 블로그에는 요리 레시피, 손자 이야기, 동네 소식 등이 올라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고 할머니 요리 따라 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하면 정말 기뻐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두 번째,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 질병과 친구가 되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많은 분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질병을 원수로 여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전주 완산구에 사시는 이만수 할아버지는 3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단 것도 못 먹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약만 달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과 당뇨 교육을 받은 간호사님의 도움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셨습니다. 당뇨병이 있어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이 할아버지는 당뇨병을 계기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젊었을 때는 소홀히 했던 건강관리를 이제야 제대로 시작한 것입니다. 당뇨병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이 병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내 몸을 제대로 돌보게 되었거든요. 지금이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건강해요. 1년 후 이 할아버지의 혈당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중도 10kg 줄었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도 이런 환자를 보면 정말 보람이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김영자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십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처음에는 집에만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더 약해질 것 같아서 아픈 대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다만 무리하지 않고 내 몸에 맞게 하는 거죠. 김할머니는 매일 30분씩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아플 때는 벤치에 앉아서 쉬고 괜찮을 때는 조금 더 걷습니다. 물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집에서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합니다. 관절염이 완전히 낫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꾸준히 관리하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픈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자연 치유력을 믿고 활용하기,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연이 주는 치유력도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햇볕 쬐기, 맑은 공기 마시기, 적당한 운동하기. 이런 것들이 때로는 약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제주시에 사시는 강정남 할머니는 고혈압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이 잘 안 오고 혈압도 좀처럼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매일 바닷가를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답답해서 나간 거였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더 답답하고. 그런데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강할머니는 매일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씩 바닷가를 걷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닷바람을 맞으며 수평선을 바라보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음의 약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강할머니의 혈압은 많이 안정되었고 잠도 훨씬 잘 오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나를 치료해 준 것 같아요. 자연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춘천에 사시는 박동진 할아버지는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식욕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하루 종일 잠만 자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산책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답답해서 집을 나선 건데 어쩌다 보니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산에서 만난 맑은 공기, 새소리, 나무 향기. 이 모든 것들이 박 할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산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연 앞에서는 내 고민이나 슬픔이 작게 느껴져요. 이제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산에 올라갑니다. 높은 산이 아니라 동네 뒷산이지만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의 활력소가 됩니다. 자연이 최고의 의사인 것 같아요. 스스로를 돌보는 기술 익히기. 혼자 살면서 몸이 아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돌보는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간단한 마사지 방법, 혈자리 지압, 적절한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포항 북구에 사시는 유순덕 할머니는 어깨와 목이 자주 아프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매번 병원에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 선생님께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간단한 목 스트레칭이나 어깨 돌리기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유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간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합니다. 또한 따뜻한 수건으로 목과 어깨를 찜질하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안산 단원구에 사시는 김태호 할아버지는 온라인으로 간단한 한의학 지식을 배우셨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 혈자리 위치, 지압 방법, 간단한 침술 등을 익히셨습니다. 의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내 몸의 주치의는 될 수 있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어떤 혈자리를 눌러야 하는지, 어떤 차를 마시면 좋은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두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김할아버지는 이제 소화가 안 될 때는 족삼리 혈자리를 누르고 두통이 있을 때는 백회 혈자리를 마사지합니다. 간단한 증상들은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심각한 병은 병원에 가야죠. 하지만 일상적인 불편함들은 이제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요. 내 몸을 내가 가장 잘 아니까요. 셋째,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어보기. 동네 사람들과 인사 나누기.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슈퍼에서, 공원에서 작은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고향 일산 동구에 사시는 조영희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 빵집에 가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빵을 사러 간 것이었지만 이제는 빵집 사장님과 직원들이 할머니를 가족처럼 대해드립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새로 나온 빵인데 맛보세요. 이런 작은 대화들이 조할머니에게는 하루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걱정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빵집에 가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빵집 사장님도 조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안 오시는 날이면 걱정이 돼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닌가 해서요. 할머니가 오시면 매장 분위기도 밝아져요. 창원 리창구에 사시는 정수만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슈퍼에서 신문을 사십니다. 집에서 신문을 받아볼 수도 있지만 굳이 슈퍼에 가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슈퍼 아저씨와 하루 한 번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예요.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이런 평범한 이야기라도 나누면 기분이 좋아져요. 정할아버지는 이제 슈퍼 아저씨의 가족 이야기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이웃이 아닌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관계라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살아가는 힘을 줘요. 성남 분당구에 사시는 김옥자 할머니는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챙기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들이 제가 며칠 안 보이면 할머니 괜찮으신가 하고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한 번은 감기 걸려서 며칠 못 나갔는데 집까지 올라와서 안부를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김할머니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경비실에 간식을 가져다 드립니다. 직접 만든 김치나 반찬을 나누어 드리기도 합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은 정을 나누고 있어요. 비슷한 처지의 친구 만들기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 서구에는 홀로서기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근처 나들이도 가고 서로의 안부도 확인하는 모임입니다. 모임을 이끌고 계시는 박순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외로운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이 모임에는 현재 1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나이는 65세부터 85세까지 다양하지만 모두 혼자 사는 처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함께 점심을 먹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근처 관광지로 나들이를 갑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아프면 서로 병문안을 가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하고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아요. 회원 중 한 분인 이춘자 할머니는 이 모임이 없었다면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람들과 모여서 웃고 떠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최덕기 할아버지는 독거노인 바둑 동호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만든 동호회입니다. 바둑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서로 안부도 묻고 바둑이 매개체가 되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동호회에서는 바둑 대회도 열고 함께 유명한 바둑 관련 장소를 견학하러 가기도 합니다. 취미가 같으니까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 금세 친해질 수 있어요. 젊은 세대와의 교류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이봉구 할아버지는 동네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가르칠 수 있겠나 하고 망설이셨지만 지금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학생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를 때 정말 기분이 좋아요. 나도 배우고 학생들도 배우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예요. 이 할아버지는 단순히 한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예절, 생활 방식까지 알려주십니다.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요. 유학생들도 이 할아버지를 진짜 할아버지처럼 따릅니다. 명절에는 안부 인사를 드리고 고국에 돌아갈 때는 작별 인사를 하러 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한국 생활이 즐거웠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보람있다고 하십니다. 원주에 사시는 김영순 할머니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전래동화를 읽어주십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설어 했는데 이제는 제가 가면 할머니 왔다 하면서 반겨줘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정말 깨끗해져요. 김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면서 자신도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잃어버린 순수함을 아이들에게서 다시 찾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김할머니를 무척 좋아합니다. 할머니가 읽어주는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어요. 우리 할머니보다 더 친근해요 라고 말합니다. 대째, 의미 있는 하루하루 만들어가기, 매일의 루틴 만들기. 혼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청주 흥덕구에 사시는 조순이 할머니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일과를 반복합니다. 오전 6시 기상, 6시 30분 가벼운 체조, 7시 아침 식사, 8시 텔레비전 뉴스 시청, 9시 동네 산책, 11시 집안 정리. 처음에는 지루할 것 같았지만 이제는 이 루틴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매일이 새로워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 안에서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오늘은 꽃이 조금 더 컸고, 오늘은 새로운 새가 와 있고, 오늘은 이웃이 새로운 인사를 건네고, 조할머니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반드시 독서를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일기를 씁니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에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죠. 규칙적인 생활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측 가능한 하루는 불안감을 줄여주고 작은 변화들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구미에 사시는 박철호 할아버지는 조금 다른 방식의 루틴을 만드셨습니다. 요일별로 다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은 도서관 가는 날,
화요일은 시장 보는 날, 수요일은 병원 가는 날, 목요일은 친구 만나는 날, 금요일은 집 청소하는 날. 매일 똑같으면 지루할 것 같아서 요일별로 테마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매일이 기대가 돼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까 뭘 해야 하는 날이구나 하면서요. 박 할아버지는 이런 루틴 덕분에 일주일이 알차게 보내진다고 합니다. 계획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거죠. 작은 목표 세우고 이루기 나이가 들어도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크고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안양 만안구에 사시는 한경수 할아버지는 77세에 한자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목표는 하루에 한자 5개씩 외우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1800개가 넘는 한자를 외우게 되셨습니다. 젊었을 땐 바빠서 못했던 공부를 이제야 하고 있어요. 하루에 5개씩이지만 1년이면 1000개가 넘어요. 시간이 이렇게 쌓이는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한자 공부를 하면서 옛 고전도 읽게 되었습니다. 한자를 알고 나니까 옛 시나 글이 이해가 돼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새삼 느끼게 돼요.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진 오늘의 나를 발견하는 기쁨,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돼요. 용인 기흥구에 사시는 이명희 할머니는 68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손자가 영어로 말을 걸 때 대답해주고 싶어서 시작한 공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알파벳도 헷갈렸어요. 그런데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인 영어 교실을 한다고 해서 등록했어요. 나 같은 할머니들이 많이 와서 함께 공부하니까 재미있었어요. 2년 후 이 할머니는 간단한 영어 회화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자와 영어로 대화할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영어 할 줄 안다고 깜짝 놀라는 손자의 표정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누군가에게 도움 주기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 지식, 시간을 나눈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천에 사시는 신말순 할머니는 매주 동네 경로당에서 뜨개질을 가르치십니다. 60년 넘게 뜨개질을 해오신 신할머니의 솜씨는 정말 대단합니다.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정말 좋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할머니가 가르쳐주는 뜨개질 수업에는 젊은 엄마들도 많이 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뜨개질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 옷을 직접 떠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 있어요. 배우러 오는 분들도 신할머니를 무척 좋아합니다. 할머니가 정말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실수해도 화 안 내시고 끝까지 도와주세요. 마치 친할머니 같아요. 평택에 사시는 김동수 할아버지는 동네 아이들에게 서예를 가르치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서예를 취미로 하셨던 김 할아버지는 은퇴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컴퓨터 시대에 붓글씨를 배우려는 아이들을 보면 대견해요. 붓을 잡고 먹을 갈며 정성스럽게 글씨를 쓰는 모습이 참 예뻐요. 김 할아버지는 단순히 글씨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절과 인성도 함께 가르치십니다. 서예는 단순히 글씨를 예쁘게 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이에요. 아이들이 그것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5째, 마음의 평화 찾아가기. 과거의 상처 치유하기.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들이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이런 상처들을 그대로 두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김해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는 40년 전 일찍 세상을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오랫동안 괴로워하셨습니다. 내가 더 잘 돌봤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때 병원에 빨리 데려갔으면, 내가 더 세심하게 챙겼으면 그런 후회와 자책이 끝이 없었어요. 하지만 성당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점차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신부님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어머니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최할머니는 이제 돌아가신 아들을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엄마가 계속 슬퍼하면 아들도 속상할 거예요. 이제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웃으며 살려고 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끌어안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제에 사시는 박정호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가족들에게 고생을 시킨 것에 대한 죄책감을 오랫동안 갖고 계셨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가족들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끝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이 안 왔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때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괴로웠어요. 하지만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편해지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그때 일은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박 할아버지는 이제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배운 교훈을 소중히 여깁니다. 실패도 인생의 일부예요.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가족들과 더 깊은 정을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때로는 큰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경주에 사시는 박만수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이 두려운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남은 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게 더 큰 손실이죠. 박 할아버지는 죽음을 긴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짐을 정리하고 가야 할 곳들을 정해두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 소중해졌어요.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매일을 선물처럼 여기고 살아요.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도 차근차근 하고 계십니다. 유언장도 써두고 장례 방식도 정해두고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편지로 써두었어요. 미리 준비해두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포항에 사시는 윤순덕 할머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종교적 믿음으로 극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다가 때가 되면 편안히 떠나면 돼요.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윤할머니는 매일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갖기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목포에 사시는 윤정순 할머니는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생각해 보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 아주 작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감사한 하루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하루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면 행복한 하루가 되거든요.
윤할머니는 감사 일기도 쓰고 계십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적어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는지 깨닫게 돼요.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섯째, 실용적인 생활 지혜들, 안전한 집 환경 만들기. 혼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안전입니다. 집 안의 작은 위험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주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집안을 노인이 살기에 안전하게 개조하셨습니다.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카펫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계단에는 야간 조명을 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력도 나빠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져요. 작은 걸림돌에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두었어요. 김할아버지는 집 안 곳곳에 비상연락처를 붙여두셨습니다. 응급실 전화번호, 자녀들 연락처, 동네 병원 전화번호, 경찰서 전화번호 등을 큰 글씨로 써서 붙여두신 것입니다. 급할 때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미리 준비해두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전화기도 여러 곳에 배치해 두셨습니다. 거실, 침실, 화장실에 각각 전화기.